2007년 5월 5일 서울 효창공원. 어린이날의 웃음소리가 가득한 그곳에서 단 1분 만에 한 아이가 사라졌습니다. 5살 한우리는 목에 파란 리본을 하고 있었고 누나가 신발끈을 묶는 사이 흔적도 없이 증발했습니다. 연못에서 발견된 것은 젖은 리본뿐, 시신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수사를 종결했고 가족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13살 소녀는 평생 죄책감을 짊어진 채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15년 후 그 공원 화장실 벽에 이상한 글귀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소리쳤지만 아무도 듣지 못했다. 종소리가 아직도 여기 있어. CCTV에 찍힌 한 남자, 그의 눈빛, 그의 움직임, 그의 떨리는 새끼손가락, 모든 것이 15년 전 사라진 그 아이를 닮아 있었습니다. 과연 한우리는 살아있는 걸까요? 그렇다면 15년 동안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리고 왜 돌아왔을까요? 이것은 침묵 속에 묻힌 진실과 사랑으로 버텨낸 한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당신의 눈물샘을 자극할 이 감동적인 이야기, 끝까지 놓치지 마세요.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2007년 5월 5일 서울 효창공원. 어린이날의 햇살은 잔디밭 위로 따스하게 내려앉았고 색색의 풍선을 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공원 곳곳을 가득 채웠다. 확성기에서는 행복한 어린이날 하는 경쾌한 동요가 흘러나왔고 솜사탕 냄새와 튀김 냄새가 봄바람을 타고 퍼졌다. 가족 단위로 나온 사람들이 돗자리를 펴고 도시락을 꺼내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 속에서 13살 소녀 윤다정은 동생의 손을 꽉 쥐고 걸었다. 아니, 정확히는 끌려가듯 걸었다. 5살 한우리는 처음 와본 공원에 신이 나서 이리저리 뛰고 싶어 안달이었지만 누나의 소나기는 생각보다 강했다. 한우리의 목에는 파란색 리본이 달려 있었고 그 끝에는 작은 방울이 매달려 있어 그가 움직일 때마다 딸랑딸랑 소리를 냈다. 얌전히 있어. 다정이는 입 모양만으로 말했다. 한우리는 청각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 엄마처럼. 하지만 오늘만큼은 그것도 중요하지 않았다. 처음으로 공원에 왔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한우리의 얼굴은 환하게 빛났다. 다정이는 피곤했다. 아침부터 할머니에게 잔소리를 들었고 엄마는 또 아무 말 없이 방구석에 앉아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다. 네가 동생 데리고 나가. 엄마는 못 나가. 할매언니의 말투는 차갑고 날카로웠다. 마치 엄마를 벌주듯 다정이를 시험하듯. 효창공원 입구를 지나 연못 쪽으로 걸어갈 때 한우리는 갑자기 멈춰섰다. 비둘기떼가 날아오르는 것을 보고 신기해하며 손을 내밀었다. 다정이는 한숨을 쉬었다. 빨리 가자고. 하지만 한우리는 누나의 말을 듣지 못했다. 아니, 듣지 않았다. 그저 하늘을 날아가는 새들을 보며 입을 벌린 채 웃고 있었다. 그때였다. 다정이의 운동화 끈이 풀렸다. 그녀는 짜증스럽게 쪼그리고 앉아 끈을 묶기 시작했다. 거기 있어. 음수대 옆에 서 있어. 그녀는 한우리의 어깨를 두드리며 손짓으로 지시했다. 한우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음수대 쪽으로 걸어갔다. 파란 리본의 방울소리가 점점 멀어졌다. 끈을 다 묶는데 걸린 시간은 차에 1분도 되지 않았다. 하지만 고개를 들었을 때 다정이의 심장은 멎었다. 한우리가 없었다. 음수대 앞은 텅 비어 있었다. 방금 전까지 그 자리에 서 있던 동생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고 주변에는 낯선 사람들만 오가고 있었다. 다정이는 벌떡 일어나 주위를 둘러보았다. 한우라! 그녀는 소리쳤지만 청각장애를 가진 동생에게 그 목소리는 닿을 수 없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손이 떨렸다. 한우라, 한우라. 다정이는 미친 사람처럼 공원을 뛰어다니며 동생을 찾았다. 연못 쪽, 벤치 쪽, 화장실 앞, 매점 뒤. 어디에도 그 작은 몸은 보이지 않았다. 파란 리본도 방울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누가 좀 도와주세요. 다정이는 울먹이며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매달렸다. 제 동생이요, 5살인데요. 파란 리본 하고 있어요. 못 들어요. 말도 못해요. 몇몇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지만 대부분은 그냥 지나쳤다. 어린이날 공원은 너무 붐볐고 누구 하나 진지하게 그녀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다. 10분이 지났다.
20분이 지났다. 다정이는 공원 관리사무소로 뛰어갔다. 제발요, 제 동생이 없어졌어요. 그녀는 울부짖으며 말했다. 직원은 당황한 표정으로 경찰에 연락했고 곧 2명의 경찰관이 도착했다. 언제 없어졌어요? 조금 전에요. 제가 신발끈 묶는 사이에요. 부모님은요? 엄마가 집에 있어요. 엄마는 말을 못해요. 듣지도 못하고요. 경찰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한 명이 무정의를 들었고 다른 한 명은 다정이에게 동생의 인상착의를 물었다. 하지만 질문은 점점 이상한 방향으로 흘렀다. 왜 혼자 데리고 나왔어요? 엄마는 왜 안 왔어요? 너 몇 살이야? 13살. 동생 혼자 둔 거야. 다정이는 입술을 깨물었다. 눈물이 쏟아졌다. 제가 잠깐만 눈을 뗐어요. 정말 잠깐이었어요. 그때 멀리서 할머니가 뛰어왔다. 이웃집 아주머니가 급히 전화해서 알려준 것이었다. 할머니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에는 분노와 공포가 뒤섞여 있었다. 다정아! 할머니는 손녀의 팔을 잡아 끌었다. 한우리는 어딨어? 할머니, 저는... 다정이는 말을 잇지 못했다. 내가 뭘 했어? 내가 뭘 했냐고. 손 꽉 잡고 있으라고 했잖아. 할머니의 목소리는 공원 전체에 울려 퍼졌다. 주변 사람들이 힐끗힐끗 쳐다보기 시작했다. 30분 후 엄마 김순애가 도착했다. 이웃집 아저씨가 급히 데려온 것이었다. 순애는 헐레벌떡 뛰어와 경찰에게 다가갔지만 그녀는 말을 할 수 없었다. 손짓만 했다. 격렬하게, 절박하게. 하지만 경찰은 그녀의 수어를 이해하지 못했다. 뭐라는 거예요? 한 경찰이 짜증스럽게 물었다. 저분은 청각장애인이세요. 말을 못하세요. 이웃집 아저씨가 대신 설명했다. 순애는 다정이를 보았다. 딸의 얼굴은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순애의 손이 떨렸다. 그녀는 딸에게 다가가 어깨를 흔들며 무언가를 물었다. 하지만 다정이는 그저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 몰라요, 엄마. 진짜 몰라요. 갑자기 없어졌어요. 공원 전체가 수색되었다. 경찰견이 투입되었고 자원봉사자들이 모여들었다. 연못 주변을 중점적으로 뒤졌다. 그리고 1시간 뒤 연못 옆 인거 연못 근처에서 무언가 발견되었다. 파란 리본, 젖어 있었다. 진흙투성이었다. 방울은 여전히 매달려 있었지만 소리는 나지 않았다. 다정이는 그 리본을 보자마자 비명을 질렀다. 한우라! 그녀는 연못 속으로 뛰어들려고 했지만 경찰이 막았다. 안 돼요. 위험해요. 잠수부가 투입되었다. 1시간, 2시간, 3시간. 하지만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다. 한우리의 몸은 물속에 없었다. 해가 지기 시작했다. 공원 입구에는 어느새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기자들도 왔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마이크가 순애의 얼굴 앞에 들이밀어졌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무릎을 꿇고 땅바닥을 치며 울 뿐이었다. 그날 밤 경찰서에서 작성된 보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피해자 윤한울 5세 남 청각장애 2007년 5월 5일 오후 2시 30분경 효창공원에서 실종. 보호자 윤다정 13세 누나 이관리 소홀. 모친 김순애 38세는 청각 및 언어 장애로 명확한 진술 불가, 사건 경위 불명확, 수색 지속 중. 그 보고서 한쪽 귀퉁이에는 한 경찰관이 손으로 쓴 메모가 있었다. 누나, 감정 통제 불가 상태, 교육 필요. 밤 10시 공원 정문 앞. 사람들이 수군거렸다. 걔가 동생 제대로 안 봤나 봐. 그러게 13살짜리가 뭘 알아. 엄마도 장애인이라며? 집안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연못에 빠진 거 아니야? 시체도 안 나왔잖아. 이상하지 않아? 혹시 누가 데려간 거 아냐? 할머니는 다정이를 노려보았다. 네가 제대로 잡고 있었어야지.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다. 네 동생이야. 네가 책임져야 할 애야. 다정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바닥만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사흘 후 한 경찰관이 할머니에게 제안했다. 따님을 잠시 소년원에 보내시는 게 어떨까요? 재교육이 필요해 보입니다. 책임감을 가르쳐야 해요. 할머니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나을 것 같네요. 다정이는 끌려갔다.
엄마 순애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았다. 소리 없이 울었다. 손을 뻗었지만 닿지 않았다. 그날 밤 효창공원 연못계는 아무도 없었다. 바람만이 불었고 파란 리본만이 경찰 테이프 너머에 걸려 있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누군가 작은 발자국 소리를 냈다. 아무도 듣지 못했다. 2022년 3월 15일 새벽 3시 효창공원은 고요했다. 낮의 시끄러운 웃음소리와 아이들의 비명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차가운 바람과 가로등 불빛만이 남아있었다. 공원 구석구석을 비추는 노란 조명 아래 한 여자가 빗자루를 들고 천천히 걷고 있었다. 윤다정, 28살. 그녀는 더 이상 13살의 소녀가 아니었다.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고 눈가에는 잠 못 이룬 밤들이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었다. 어깨는 구부정했고 걸음걸이는 무거웠다. 마치 보이지 않는 짐을 짊어진 사람처럼 그녀는 효창공원 야간 청소부였다. 오후 11시부터 새벽 16시까지 일했다. 낮에는 사람들을 피하고 싶었다.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웠다. 저 여자 아니야, 동생 잃어버린 하는 속삭임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다. 15년이 지났지만 이 동네 사람들은 여전히 기억했다. 다정은 빗자루로 낙엽을 쓸며 걸었다. 매일 밤 같은 길을 걷고 같은 장소를 청소하고 같은 생각을 했다. 내가 그날 신발끈을 묶지 않았다면, 내가 하늘이 손을 놓지 않았다면, 내가 조금만 더 빨리 고개를 들었다면 그녀의 손목에는 낡은 파란 리본이 묶여 있었다. 색이 바래서 이제는 거의 회사에게 가까웠지만 그녀는 한 번도 풀지 않았다. 15년 동안 샤워할 때도 잠잘 때도 그 리본은 항상 그녀의 손목에 있었다. 새벽 3시 30분 다정은 멈춰 섰다. 음수대 앞이었다. 매일 밤 이 시간 그녀는 이곳에 섰다. 그리고 기다렸다. 무엇을 기다리는지 스스로도 정확히 알 수 없었다. 한우리가 돌아올 리 없다는 걸 머리로는 알았다. 15년이 지났다. 경찰은 수사를 종결했다. 할머니는 3년 전에 돌아가셨다. 엄마는 요양원에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심장은 여전히 이곳에서 뛰고 있었다. 한우라. 그녀는 작게 중얼거렸다. 목소리는 바람에 흩어졌다. 그때였다. 공원 화장실 쪽에서 불빛이 보였다. 다정은 고개를 들었다. 남자 화장실에서 누군가 나오고 있었다. 후드티를 입고 모자를 깊게 눌러 쓴 젊은 남자였다. 그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빠르게 걸어 나갔다. 다정은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새벽 3시에 공원 화장실을 쓰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노숙자들도 이 시간에는 벤치에서 자고 있었다. 그녀는 화장실로 걸어갔다. 문을 열었다. 그리고 벽을 보았다. 분필로 쓰인 글씨가 있었다. 그녀는 소리쳤지만 아무도 듣지 못했다. 글씨는 어린아이 같았다. 삐뚤삐뚤하고 힘이 없었다. 하지만 묘하게 절박했다. 마지막 글자는 분필이 부러진 듯 흐릿했다. 다정은 가슴이 철렁했다. 이건 단순한 낙서가 아니었다. 누군가 무언가를 말하려고 하고 있었다. 그녀는 벽을 사진으로 찍었다. 그리고 다음 날 밤 같은 시간에 다시 그곳을 찾았다. 새로운 글씨가 있었다. 종소리가 아직도 여기 있어. 다정의 손이 떨렸다. 종소리, 한우리가 목에 차고 있던 방울. 그 소리, 며칠 후 또 다른 글씨. 고기와 더러운 물 냄새가 나는 고통. 연못, 인거 연못. 다정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공원관리사무소로 달려가 경비원에게 말했다. 저기요, CCTV 좀 확인할 수 있을까요? 화장실에 계속 낙서가 생기는데. 경비원은 귀찮다는 표정으로 화면을 돌렸다. 여기 봐요. 새벽 3시 10분쯤. 화면 속에는 후드티를 입은 남자가 보였다. 모자를 깊게 눌렀었지만 가끔 얼굴이 살짝 드러났다. 다정은 화면을 멈춰 달라고 했다. 경비원이 일시정지를 눌렀다. 그 순간 다정의 심장이 멎었다. 그 얼굴, 그 눈, 그 인매, 믿을 수 없었다. 하지만 부정할 수도 없었다. 그녀는 15년 동안 그 얼굴을 꿈에서 봤다. 악몽에서도, 기도할 때도, 거울을 볼 때도 그 얼굴은 그녀의 얼굴과 닮아 있었다. 아니, 더 정확히는 엄마의 얼굴과. 이 사람 자주 와요? 다정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글쎄요. 가끔 보이긴 하는데 말을 안 해서 잘 모르겠어요. 이상한 사람이긴 한데 해코지는 안 하니까 그냥 내버려둬요. 다정은 영상을 다시 재생해달라고 했다. 남자는 화장실에서 나와 벤치 근처에서 멈췄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작은 돌이었다. 그는 그 돌로 바닥에 무언가를 그렸다. 소용돌이 모양. 다정은 숨이 막혔다. 한우리가 어렸을 때 자주 그리던 그림이었다. 공책에도 벽에도 땅바닥에도 항상 소용돌이를 그렸다. 엄마가 물었다. 왜 이것만 그리니? 한우리는 손짓으로 대답했다. 물이 빙글빙글 도니까. 저 사람 언제 또 와요? 다정이 물었다. 모르죠. 랜덤이에요. 어떨 땐 매일 오고 어떨 땐 일주일씩 안 오고. 다정은 그날부터 매일 밤 공원을 더 세심하게 지켰다. 청소는 핑계였다. 진짜 이유는 그 남자를 찾기 위해서였다. 일주일이 지났다. 아무 일도 없었다. 2주일이 지났다. 여전히 조용했다. 그리고 21번째 날 밤, 다정은 벤치에 앉아 있었다. 피곤했다. 눈꺼풀이 무거웠다. 하지만 잠들 수 없었다. 발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후드티를 입은 남자가 걸어오고 있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마치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은 것처럼. 다정은 숨을 죽였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남자는 음수대 앞에 섰다. 그리고 한참 동안 그곳을 바라보았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특히 새끼손가락이. 다정은 기억했다. 한우리도 긴장하면 새끼손가락이 떨렸다. 엄마가 그랬다. 우리 집안 유전이야. 남자는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바닥에 손을 짚었다. 어깨가 떨렸다. 울고 있는 것 같았다. 다정은 다가가고 싶었다. 하지만 움직일 수 없었다. 다리가 굳어 있었다. 만약 그가 한우리라면, 만약 아니라면. 남자는 일어났다. 그리고 화장실 쪽으로 걸어갔다. 다정은 뒤따라갔다. 멀찌감치 떨어져서 화장실 문이 닫혔다. 5분 후 남자가 나왔다. 그리고 빠르게 공원을 벗어났다. 다정은 화장실로 뛰어갔다. 벽을 보았다. 새로운 글씨가 있었다. 미안해. 나 또 기억났어. 그리고 그 글씨 옆에는 무언가 묶여 있었다. 파란 리본. 낡고 더럽고 찢어진, 하지만 분명한 파란 리본. 다정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숨을 쉴 수 없었다. 눈물이 쏟아졌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소리 내어 울었다. 한우라, 너야? 정말 너야? 대답은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알았다. 그는 살아있었다. 다정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그날 밤 이후 그녀는 매일 밤 공원 구석구석을 살폈다. 청소는 이제 부차적인 일이었다. 그녀의 눈은 오직 한 사람만을 찾고 있었다. 후드티를 입은 남자, 파란 리본을 남긴 사람. 혹시 모를 그녀의 동생. 사흘 후 그가 다시 나타났다. 새벽 2시 40분. 다정은 연못 근처 벤치에 앉아 있었다. 봄바람이 차갑게 불었지만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리고 저 멀리 공원 입구 쪽에서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다. 남자는 천천히 걸어왔다. 이번에는 모자를 더 깊게 눌러쓰고 있었다. 손에는 작은 돌멩이를 쥐고 있었다. 그는 음수대 앞에 멈춰 섰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바닥에 무언가를 그리기 시작했다. 소용돌이. 다정은 숨을 죽이고 지켜봤다. 남자는 한참 동안 그림을 그렸다. 하나, 둘, 셋, 5개의 소용돌이. 각각 크기가 달랐다. 마치 어떤 순서를 나타내는 것처럼. 그가 일어나려는 순간 다정도 일어났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그의 뒤를 따랐다. 남자는 공원을 나와 골목길로 접어들었다. 다정은 멀찍이 떨어져 그를 따라갔다. 심장이 두근거렸다. 손에 땀이 났다. 만약 그가 돌아보면 어떡하지? 뭐라고 말하지? 20분을 걸었다. 남자는 을지로 쪽으로 향했다. 그리고 한 작은 골목으로 들어갔다. 물레동 철공소 골목이었다. 낮에는 기계 소리와 용접 불빛으로 가득하지만 밤에는 유령 도시처럼 조용했다. 남자는 한 낡은 건물 앞에서 멈췄다. 간판이 떨어져 나간 오래된 예배당이었다. 영광교회라고 적힌 흔적만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그는 건물 뒤편으로 돌아갔다. 다정은 숨을 참고 따라갔다. 뒷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그 안에서 불빛이 새어 나왔다. 그리고 목소리가 들렸다.
준호야, 왔니? 늙은 남자의 목소리였다.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다정은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다. 작은 방이었다. 낡은 이불과 책상, 그리고 몇 권의 책이 전부였다. 남자 준호는 후드티를 벗고 있었다. 그 순간 다정은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있었다. 눈물이 저절로 흘러내렸다. 그 얼굴 틀림없었다. 하누리의 얼굴이었다. 아니, 어른이 된 하누리의 얼굴. 엄마의 눈매와 아빠의 코, 그리고 다정 자신과 닮은 입술. 오늘은 좀 어때? 목사로 보이는 노인이 물었다.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또 그곳에 갔구나. 목사는 한숨을 쉬었다. 준호야, 그만 가야 해. 너를 아프게 할 뿐이야. 준호는 책상에 앉아 공책을 펼쳤다. 그리고 무언가를 쓰기 시작했다. 목사는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곧 자거라. 내일 새벽에 교회 청소해야지. 목사가 방을 나갔다. 준호는 혼자 남았다. 그는 공책에 계속 무언가를 적었다. 다정은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때 준호가 갑자기 고개를 들었다. 마치 무언가를 느낀 것처럼. 다정은 재빨리 몸을 숨겼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잠시 후 준호는 다시 공책으로 고개를 숙였다. 다정은 조심스럽게 뒷걸음질 쳤다. 그리고 골목을 빠져나왔다. 이틀 후 다정은 다시 그곳을 찾았다. 이번에는 낮 시간이었다. 예배당 앞에는 목사가 화분에 물을 주고 있었다. 저기요. 다정이 다가갔다. 목사는 고개를 들었다. 네? 혹시 준호라는 사람 아세요? 목사의 표정이 굳어졌다. 왜 물으시는데요? 다정은 입술을 깨물었다. 저는 그 사람이 제 동생인 것 같아서요. 목사는 잠시 다정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한숨을 쉬었다. 들어오세요. 예배당 안은 텅 비어 있었다. 먼지가 쌓인 의자들과 낡은 십자가만이 남아 있었다. 목사는 다정에게 앉으라고 손짓했다. 준호를 어떻게 아세요? 다정이 물었다. 10년 전에 만났어요. 목사가 말했다. 여기 골목에서 떠돌고 있었죠. 온몸에 상처투성이고 눈빛이 완전히 죽어 있었어요. 밥을 줬더니 도망갔다가 며칠 후에 다시 나타나더라고요. 그렇게 몇 달을 반복하다가 결국 여기 머물게 됐죠. 그 사람 말을 안 하나요? 목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못하는 것 같아요. 아니, 안 하는 건지도 모르죠. 소리도 못 듣고요. 처음에는 번거리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자동차 경적 소리에 반응을 안 하는 걸 보고 알았어요. 다정의 가슴이 무너졌다. 그 사람이 제 동생이에요. 15년 전에 실종됐어요. 목사는 놀란 표정으로 다정을 바라보았다. 15년 전이요? 네, 효창공원에서요? 목사는 잠시 침묵했다. 그래서 맨날 그 공원에 가는구나. 그 사람 어디 있어요? 만나고 싶어요. 지금은 없어요. 낮에는 돌아다니거든요. 어디 가는지는 저도 몰라요. 다정은 가방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2007년 어린이날 공원에 가기 전 찍은 사진이었다. 하누리가 웃고 있었다. 목에는 파란 리본이 매여 있었다. 이 아이예요, 제 동생. 목사는 사진을 보더니 눈을 크게 떴다. 맞아요, 준호예요. 다정은 눈물이 쏟아졌다. 정말요? 정말 그 애예요. 목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근데 그 아이는 과거를 기억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악몽에 시달려요. 매일 밤 땀을 흠뻑 흘리고 일어나죠. 뭔가에 쫓기는 것처럼. 무슨 꿈을 꾸어요? 물에 빠지는 꿈인 것 같아요. 입으로는 말을 안 하지만 공책에 적어놨더라고요. 보이지 않는 물에 익사하고 있다고. 다정은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뒤졌다. 그리고 공책 한 권을 꺼냈다. 이거 준호 거 맞죠? 목사는 깜짝 놀랐다. 어떻게 이걸? 죄송해요. 가져왔어요. 다정은 공책을 펼쳤다. 그 안에는 수백 개의 문장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팝콘 냄새가 났다. 종소리가 들렸다. 아니, 느껴졌다. 슬픈 눈을 가진 누나. 그녀가 날 밀었나? 내가 밀었나? 누가 떨어졌지? 나는 왜 도망쳤지? 다정의 손이 떨렸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내 동생이 아니었다. 그 아래 작은 글씨로. 그럼 누구였지? 다정은 공책을 덮었다.
그리고 목사를 바라보았다. 저 기다릴게요. 여기서요. 준호가 올 때까지. 목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제발요. 다정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15년을 기다렸어요. 조금 더 기다릴 수 있어요. 목사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근데 그 아이를 놀라게 하지 마세요. 약속해요. 네, 약속할게요. 다정은 예배당 구석에 앉았다. 그리고 기다렸다. 1시간, 2시간, 3시간.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다. 그리고 밤 10시쯤 뒷문이 열렸다. 준호가 들어왔다. 다정은 숨을 멈췄다. 준호는 그녀를 보지 못했다. 어두워서였다. 그는 자기 방으로 걸어갔다. 문을 닫았다. 다정은 일어나 그 방문 앞에 섰다. 손을 들어 노크하려다가 멈췄다. 소리를 못 듣잖아. 그녀는 문을 천천히 열었다. 준호는 책상에 앉아 있었다. 등을 보이고 다정은 한 걸음 들어갔다. 그리고 입을 열었다. 하눌라. 준호는 돌아보지 않았다. 당연했다. 들을 수 없으니까. 다정은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준호가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그리고 다정과 눈이 마주쳤다. 시간이 멈췄다. 준호의 눈이 커졌다. 입술이 떨렸다. 그는 천천히 일어났다. 그리고 뒷걸음질 쳤다. 다정은 수어로 말했다. 나야, 다정이, 내 누나. 준호는 고개를 저었다. 계속 뒷걸음질 쳤다. 등이 벽에 닿았다. 무서워하지 마. 다정이 다가갔다. 준호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다정은 그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손목에 파란 리본을 풀었다. 그걸 준호에게 보여줬다. 기억나? 네가 차고 있던 거. 준호는 손가락 사이로 리본을 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손을 내렸다.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다정은 그날 밤 준호의 방을 떠나지 못했다. 그들은 바닥에 마주 앉아 있었다. 말은 없었다. 아니, 말을 할 수 없었다. 준호는 듣지 못했고 다정은 수어를 완벽하게 구사하지 못했다. 15년 동안 엄마와 제대로 대화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죄책감이 그녀를 집에서 멀어지게 만들었고 결국 그녀는 수어마저 잊어버렸다. 하지만 침묵 속에서도 무언가 흐르고 있었다. 눈빛, 떨리는 손, 고개의 미세한 움직임.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준호는 천천히 책상 서랍을 열었다. 그리고 공책 여러 권을 꺼냈다. 다정이 훔친 것 말고도 더 많았다. 5권, 6권, 7권 모두 빼곡히 글로 채워져 있었다. 그는 첫 번째 공책을 다정에게 건넸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다정은 조심스럽게 공책을 펼쳤다. 첫 페이지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다. 2015년 3월 12일. 준호가 목사를 만나고 3달쯤 지났을 때였다. 오늘 꿈을 꿨다. 물속에 있었다. 하지만 젖지 않았다. 숨을 쉴 수 있었다. 그런데 무서웠다. 누군가 나를 찾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숨어 있고 싶었다. 다정은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팝콘 냄새. 왜 이 냄새만 나면 가슴이 아플까? 누군가 나한테 팝콘을 사준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난다. 또 다른 페이지. 종소리. 아니, 방울소리. 목에 차고 있었던 것 같다. 흔들 때마다 소리가 났다. 느낌으로 알 수 있었다. 진동이 목을 타고 올라왔다. 다정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글씨 위로 물방울이 번졌다. 준호는 재빨리 공책을 빼앗아 소매로 눈물을 닦아냈다. 그리고 다정을 바라보았다. 걱정스러운 표정이었다. 다정은 고개를 저었다. 괜찮다는 듯이. 그리고 다시 읽어도 되냐고 몸짓으로 물었다.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다정은 두 번째 공책을 펼쳤다. 2016년의 기록이었다. 공원에 갔다. 왜 그곳에 가는지 모르겠다. 발이 저절로 향한다. 음수대 앞에 서면 숨이 막힌다. 뭔가 있었다. 분명히 뭔가 있었다. 하지만 기억나지 않는다. 오늘 한 여자를 봤다. 멀리서. 빗자루를 들고 청소하고 있었다. 얼굴을 볼 수 없었지만 슬퍼 보였다. 등이 굽어 있었다. 마치 무거운 것을 짊어진 것처럼. 다정은 숨이 막혔다. 그가 자기를 봤다는 것을 깨달았다. 몇 년 전부터 그들은 같은 공간에 있었다. 하지만 서로를 알아보지 못했다. 세 번째 공책.
2018년 꿈에서 누나를 봤다. 긴 머리에 슬픈 눈을 가진 누나. 나한테 뭐라고 말하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듣지 못했다. 그녀는 울고 있었다. 나 때문에 우는 것 같았다. 왜 나는 도망쳤을까? 무엇으로부터? 누구로부터? 네 번째 공책. 2020년. 오늘 중요한 걸 기억했다. 물에 빠진 건 내가 아니었다. 다른 아이였다. 우리는 싸우고 있었다. 장난감 때문이었나? 그 아이가 밀었나? 내가 밀었나? 누가 떨어졌지? 무서웠다. 비명소리, 물소리, 사람들이 달려왔다. 나는 숨었다. 왜? 내가 밀었다고 생각했나? 다정은 손이 떨렸다. 진실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었다. 한우리는 사고를 목격했다. 아니, 사고에 연루되어 있었다. 다섯 번째 공책. 2021년. 그 아이는 나의 동생이 아니었다. 나한테 동생은 없었다. 누나만 있었다. 그럼 그 아이는 누구였지? 부자처럼 보였다. 옷이 깨끗했다. 새 운동화를 신고 있었다. 나는 낡은 옷을 입고 있었다. 여섯 번째 공책. 2022년 초. 벽에 글을 쓰기 시작했다. 왜 쓰는지 모르겠다. 누군가 읽어주길 바라는 건가? 아니면 내가 잊지 않기 위해서인가? 그녀가 날 찾고 있는 것 같다. 청소하는 여자. 가끔 내 쪽을 쳐다본다. 눈빛이 엄마 같다. 아니 누나 같다. 마지막 공책. 최근 것. 그녀가 파란 리본을 차고 있었다. 내 거였다. 15년 동안 간직했다는 뜻이다. 왜 나를 그렇게 찾았나? 나는 도망친 건데. 미안해 누나. 나 때문에 힘들었지. 나 때문에 울었지. 나를 미워하지. 미워해야 돼. 나는 겁쟁이니까. 다정은 공책을 덮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그녀는 준호를 바라보았다. 준호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다. 다정은 천천히 다가가 그를 안았다. 처음에는 준호가 몸을 경직시켰다. 하지만 곧 힘을 빼고 누나의 품에 안겼다. 그리고 소리 없이 울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준호는 다정의 품에서 빠져나왔다. 그리고 새 종이를 꺼내 뭔가를 적기 시작했다. 엄마는 어떻게 지내? 다정은 펜을 빌려 대답을 적었다. 요양원에 있어. 치매가 왔어. 날 기억 못해. 준호의 손이 멈췄다. 그는 고개를 떨궜다. 다정은 또 적었다. 엄마한테 가고 싶어? 네가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 준호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적었다. 무서워. 엄마가 날 미워할 것 같아. 나 때문에 고생했잖아. 아니야. 엄마는 널 그리워했어. 매일 울었어. 내 이름을 부르면서. 준호는 눈물을 닦았다. 그리고 다시 적었다. 그날 뭔가 잘못됐어. 나는 누군가를 밀었던 것 같아. 그 아이가 물에 빠졌어. 사람들이 소리쳤어. 나는 무서워서 도망쳤어. 숨었어. 며칠 동안 어떤 남자가 날 찾았어. 무서운 사람이었어. 날 때렸어. 말하지 말라고 그랬어. 그래서 나는 말을 멈췄어. 다정은 온몸이 얼어붙었다. 누군가 한우리를 납치했다. 그리고 침묵하게 만들었다. 그 남자 얼굴 기억나? 준호는 고개를 저었다. 어디 있었어? 15년 동안? 여러 곳 기억 안 나? 지하실 같은 곳도 있었고 컨테이너 같은 곳도 있었어. 일을 시켰어. 청소, 심부름, 말 안 들으면 맞았어. 10년쯤 지났을 때 도망쳤어. 그때 목사님을 만났어. 다정은 손으로 입을 막았다. 한우리는 10년 동안 감금되어 있었다. 노예처럼 살았다. 이 경찰에 신고해야 해. 준호는 격하게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 재빨리 적었다. 안 돼. 그 사람이 날 찾을 거야. 또 끌고 갈 거야. 제발. 하지만 누나도 위험해질 거야.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힘이 있어. 경찰도 무서워하는 것 같았어. 다정은 무릎에 힘이 풀렸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동생을 찾았지만 그를 구할 수 없었다. 그때 문이 열렸다. 목사가 들어왔다. 아직도 여기? 그는 둘의 모습을 보고 놀랐다. 다정은 일어났다. 목사님, 도와주세요. 한우리를, 준호를 도와주세요. 목사는 둘을 번갈아 보았다. 무슨 일이에요? 다정은 공책들을 보여줬다. 목사는 몇 페이지를 읽더니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이런 일이 있었다니. 어떻게 해야 해요? 목사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말했다. 우선
DNA 검사를 해야 해요. 확실히 해야죠. 그리고 그 결과를 가지고 경찰에 가는 거예요. 근데 준호가 무서워해요. 그 남자가 경찰이 보호해 줄 거예요. 요즘은 달라요. 준호는 고개를 저었다. 여전히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다정은 그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 내가 지켜줄게.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을게. 준호는 다정을 바라보았다. 그 눈에는 15년간의 고통과 외로움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다정은 그를 다시 안았다. 이번에는 더 세게, 더 오래. 다시는 놓지 않을 거야. 절대로. 밖에서는 빗소리가 들렸다. 봄비가 내리고 있었다. 오랜 가뭄 끝의 비처럼 그들에게도 새로운 시작이 왔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몰랐다. 진짜 폭풍은 이제 시작이라는 것을. DNA 검사는 생각보다 복잡했다. 목사는 아는 의사를 통해 조용히 진행하려 했지만 준호는 병원 자체를 거부했다. 하얀 벽, 소독약 냄새, 형광등 불빛, 모든 것이 그를 공황 상태로 만들었다. 병원 입구에 서자마자 그는 숨을 쉴 수 없다는 듯 목을 움켜쥐었고 다정이 급히 그를 밖으로 데리고 나와야 했다. 괜찮아, 괜찮아. 다정은 그의 등을 두드렸다. 준호는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헐떡였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힐끗힐끗 쳐다봤지만 다정은 신경 쓰지 않았다. 결국 그들은 다른 방법을 택했다. 집에서 면봉으로 구강세포를 채취하는 것. 다정도 같은 방식으로 샘플을 제공했다. 목사가 직접 검사 기관에 전달했고 일주일을 기다려야 했다. 그 일주일 동안 다정은 거의 매일 예배당을 찾았다. 밤 근무가 끝나면 새벽같이 달려가 준호와 시간을 보냈다. 처음에는 어색했다. 15년의 공백은 쉽게 메워지지 않았다. 하지만 조금씩, 아주 조금씩 그들은 다시 연결되고 있었다. 다정은 준호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종이에 적어가며. 하누리가 어렸을 때 좋아하던 것들, 빨간 소방차 장난감, 엄마가 만들어준 김밥, 할머니가 사준 파란 운동화. 준호는 그 이야기들을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가끔 미소를 지었다. 희미하고 짧았지만 분명한 미소였다. 어느 날 다정은 준호에게 물었다. 종이에 적어서. 효창공원에 다시 가보고 싶어? 준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무섭지 않아. 준호는 펜을 들어 적었다. 무서워. 근데 기억하고 싶어. 진짜 뭐가 있었는지. 다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같이 가자. 내가 옆에 있을게. 사흘 후 5월 5일 어린이날. 다정은 일부러 이날을 택했다. 15년 전 그날과 똑같은 날. 같은 상황을 재현하면 준호의 기억이 돌아올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아침 일찍 효창공원에 도착했다. 공원은 이미 가족 단위 방문객들로 북적였다.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풍선 장수가 색색의 풍선을 팔고 있었다. 확성기에서는 경쾌한 동요가 흘러나왔다. 준호는 입구에서 멈춰 섰다. 얼굴이 창백해졌다. 다정은 그의 손을 잡았다. 천천히, 우리 천천히 가자. 그들은 한 걸음씩 공원 안으로 들어갔다. 준호의 손은 땀으로 젖어 있었다.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다정은 미리 준비한 것들을 꺼냈다. 작은 방울이 달린 파란 리본, 종이컵, 팝콘 한 봉지, 그리고 오래된 휴대폰에서 2007년에 유행하던 동요를 틀었다. 그들은 음수대 쪽으로 걸어갔다. 준호의 발걸음이 점점 느려졌다. 10m, 5m, 3m. 음수대 앞에 섰을 때 준호는 완전히 멈췄다. 다정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괜찮아. 내가 여기 있어. 준호는 천천히 음수대를 바라보았다. 눈동자가 흔들렸다. 입술이 떨렸다. 다정은 파란 리본을 꺼내 그의 손에 쥐어줬다. 준호는 그것을 바라보았다. 손가락으로 방울을 만졌다. 딸랑 하고 작은 소리가 났다. 그 순간 준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기억이 돌아오고 있었다. 파편처럼 조각조각. 누나가 끈을 묶고 있어. 나는 여기 서 있어. 비둘기가 날아가. 예뻐. 만지고 싶어. 저쪽으로 가볼까? 누나는 안 보고 있어. 누군가 나한테 말을 걸어. 남자야. 나보다 조금 커.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 나는 듣지 못하니까. 남자애가 내 목에 리본을 잡아당겨. 아파. 놓으라고 손으로 밀어. 남자애가 화를 내 입을 크게 벌려 뭐라고 소리쳐. 무서워. 밀고 당기고 우리는 싸워. 연못 쪽으로 가까워져. 남자애가 비틀거려. 나도 비틀거려. 누가 누구를 민 거지? 물소리, 첨벙, 비명. 사람들이 달려와. 손가락으로 가리켜. 나를 보는 건가? 아니면 물속을? 무서워. 도망쳐야 해. 누나 찾아야 해. 근데 누나 어디 있지? 숨어. 나무 뒤에. 사람들이 소리쳐. 경찰이 와.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준호는 갑자기 무릎을 꿇었다. 손으로 바닥을 짚었다. 온몸이 떨렸다. 그리고 구역질이 올라왔다. 그는 앞으로 고꾸라지며 토했다. 다정은 재빨리 그를 부축했다. 준호야, 괜찮아?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다. 누군가 괜찮아요? 라고 물었지만 다정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준호를 일으켜 벤치로 데려갔다. 준호는 벤치에 앉아 숨을 헐떡였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다정은 물티슈로 그의 입을 닦아주고 생수를 건넸다. 천천히, 천천히 마셔. 한참 후 준호는 진정했다. 다정은 종이와 펜을 꺼냈다. 뭐가 기억났어?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적기 시작했다. 싸웠어. 그 애랑 리본 때문에. 그 애가 먼저 잡아당겼어. 나는 밀었어. 아니, 밀려고 한 건 아니었어. 그냥 떼어내려고 했어. 근데 그 애가 비틀거렸어. 뒤에 연못이 있었어. 그 애가 떨어졌어. 다정은 손으로 입을 막았다. 나는 도망쳤어. 무서워서. 사람들이 날 잡을 것 같아서. 경찰이 날 데려갈 것 같아서. 어디론가 숨었어. 오래 배고팠어. 어떤 남자가 날 찾았어. 밥을 줬어. 따라가라고 했어. 나는 따라갔어. 다정은 눈물을 닦았다. 한우리는 사고를 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도망쳤고 그 과정에서 납치된 것이었다. 그 남자가 누군지 기억나? 준호는 고개를 저었다. 그러다가 뭔가 떠올랐다는 듯 적었다. 차, 검은색 차. 번호판에 숫자가 4와 7? 아니면 4와 9? 잘 기억 안 나. 그 남자 얼굴은 안경 쓰고 있었어. 정장, 나이는 많았어. 엄마보다 많아 보였어. 다정은 이 정보를 경찰에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다. 준호가 너무 힘들어하고 있었다. 이제 그만 가자. 충분해. 준호는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 다시 적었다. 연못 가보고 싶어. 그 애가 죽었는지 확인하고 싶어. 다정은 깜짝 놀랐다. 정말 괜찮겠어?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천천히 연못 쪽으로 걸어갔다. 인거 연못. 15년 전 파란 리본이 발견된 곳. 연못은 잔잔했다. 인거들이 유유히 헤엄치고 있었다. 아이들이 먹이를 던지며 웃었다. 준호는 연못께 무릎을 꿇었다. 물을 바라보았다. 한참 동안. 다정은 그 옆에 앉았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내 잘못이 아니야. 사고였어. 넌 5살이었어. 아무것도 몰랐어. 준호는 고개를 저었다. 자책하고 있었다. 다정은 그의 손을 잡았다. 들어봐. 그날 내가 네 손을 놓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야. 네 잘못이 아니라 내 잘못이야. 준호는 다정을 바라보았다.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 종이에 적었다. 누나 잘못 아니야. 나 혼자 움직인 거야. 내가 기다리지 않은 거야. 아니야, 누나 그만해. 우리 둘 다 잘못 없어. 그냥 불행한 일이었어. 다정은 눈물이 터졌다. 준호도 울고 있었다. 그들은 연못께서 한참을 앉아 있었다. 봄바람이 불어왔다. 벚꽃잎이 떨어져 물 위에 떠다녔다. 그날 밤 공원 화장실 벽에 새로운 글씨가 나타났다. 기억했어, 다. 이제 끝낼 수 있어. 그 아래 작은 글씨로. 미안해, 이름도 모르는 너에게. 다정은 그 글씨를 보고 가슴이 먹먹했다. 준호는 여전히 그 아이를 생각하고 있었다. 15년 전 연못에 빠진 아이. 그 아이는 누구였을까? 그리고 정말 죽었을까? 다음 날 DNA 검사 결과가 나왔다. 99.9999% 일치. 준호는 윤한울이 맞았다. 목사는 결과지를 들고 눈물을 흘렸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정은 준호를 안았다. 이제 공식적으로 네가 돌아온 거야. 우리 가족으로. 하지만 준호의 표정은 밝지 않았다. 그는 종이에 적었다. 이제 경찰에 가야 하는 거지? 다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응.
하지만 무서워하지 마. 내가 같이 갈게. 그 남자가 알게 되면 경찰이 보호해 줄 거야. 준호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불안한 표정이었다. 그리고 그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폭풍이 오고 있었다. 경찰서는 차갑고 형광등 불빛이 너무 밝았다. 다정과 준호는 작은 조사실에 앉아 있었다. 목사도 함께 왔다. 준호는 다정의 손을 꽉 잡고 있었다. 손바닥에 땀이 흥건했다. 형사 2명이 들어왔다. 한 명은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고 다른 한 명은 30대 초반의 여자였다. 남자 형사가 먼저 입을 열었다. 윤다정 씨 맞으시죠? 그리고 이쪽이 제 동생이에요. 윤한울. 15년 전에 실종된. 여자 형사가 서류를 펼쳤다. DNA 검사 결과를 봤습니다. 확실하네요. 그런데 그녀는 준호를 바라보았다. 본인은 왜 15년 동안 돌아오지 않았나요? 준호는 대답할 수 없었다. 다정이 대신 설명했다. 동생은 청각장애가 있어요. 그리고 말도 못해요. 납치됐었어요. 10년 동안. 납치? 남자 형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누가 납치했죠? 그건 다정은 준호를 바라보았다. 준호는 종이에 뭔가를 적기 시작했다. 검은 차, 안경 쓴 남자, 정장, 나이 많음, 40대 후반, 50대, 번호판 4와 7 또는 9. 형사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여자 형사가 물었다. 다른 특징은요? 얼굴 형태, 키, 목소리? 준호는 고개를 저었다. 기억 안 나. 너무 어렸어. 무서웠어. 남자 형사가 한숨을 쉬었다. 15년 전 일이면 증거를 찾기 쉽지 않을 텐데. 근데요, 다정이 끼어들었다. 그날 다른 아이도 실종됐잖아요? 연못에 빠진 아이요. 형사들의 표정이 굳어졌다. 남자 형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아세요? 신문에 났었어요. 근데 갑자기 조용해졌잖아요. 왜요? 여자 형사가 서류를 뒤적이기 시작했다. 잠시만요. 그녀는 오래된 파일을 꺼냈다. 먼지가 날렸다. 2007년 5월 5일 효창공원 익사 사건. 그녀는 파일을 읽었다. 피해자 이준서 6세, 국회의원 이창호의 아들, 연못에서 익사, 목격자 없음, 사고로 결론. 다정은 숨을 삼켰다. 국회의원 아들이었어요? 네, 그래서 사건이 조용히 마무리됐죠. 남자 형사가 불편한 표정으로 말했다. 유족이 원하지 않았고 수사도 깊게 진행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 동생이 그 현장에 있었어요. 다정의 목소리가 커졌다. 그 아이랑 싸웠대요. 그게 사고였든 아니든 동생은 목격자예요. 형사들은 침묵했다. 분위기가 무거워졌다. 여자 형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윤한울 씨, 그날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적어주실 수 있나요?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적기 시작했다. 그 과정은 오래 걸렸다. 그는 몇 번이나 멈춰서 눈물을 닦았다. 다정은 그의 등을 쓰다듬어 줬다. 30분 후 준호는 종이 3장을 가득 채웠다. 형사들은 그것을 읽었다. 읽을수록 표정이 심각해졌다. 이거 사고가 아닐 수도 있겠는데요. 여자 형사가 중얼거렸다. 뭐라고요? 다정이 물었다. 남자 형사가 설명했다. 이준서 군의 시신에서 목부 위에 타박상이 있었어요. 당시에는 익사 과정에서 생긴 거라고 결론 내렸는데 목에 리본. 다정이 깨달았다. 그 애가 한우리 리본을 잡아당겼어요. 그래서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형사들은 다시 침묵했다. 이것은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니었다. 15년 전 묻힌 사건과 연결되어 있었다. 재수사를 요청하겠습니다. 여자 형사가 말했다. 하지만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리고 그녀는 준호를 바라보았다. 증언자 보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요? 다정이 물었다. 이창호 의원은 지금 법무부 장관이에요. 다정은 머리가 멍해졌다. 법무부 장관, 한국에서 가장 힘있는 자리 중 하나. 준호는 종이에 적었다. 그래서 그 남자가 날 잡아간 거구나. 입 막으려고. 그 남자가 의원이랑 연관 있다는 거예요. 다정이 물었다. 아마도요. 남자 형사가 말했다. 당시 이창호는 신인 의원이었어요. 아들의 죽음이 스캔들이 되면 정치 생명이 끝날 수도 있었죠. 목격자를 제거하려 했을 수도 있어요. 다정은 온몸이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그들이 상대하는 것은 단순한 범죄자가 아니었다.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이었다. 어떻게 해야 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일단 안전한 곳으로 피신하세요. 우리가 수사를 시작하면 그쪽에서도 알게 될 거예요. 그날 밤 다정과 준호는 예배당으로 돌아왔다. 목사는 그들을 위해 작은 방을 하나 더 준비했다. 여기서 지내 당분간. 목사가 말했다. 내가 지켜줄게. 다정은 고마움에 눈물이 났다. 정말 감사해요. 준호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불안한 표정이었다. 다정은 그의 옆에 앉았다. 무서워?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적었다. 그 사람이 날 찾을 거야. 분명히 경찰이 보호해 줄 거야. 경찰도 그 사람 무서워해. 내가 봤어. 10년 전에 경찰이 와서 날 찾았어. 근데 그 남자가 뭐라고 하니까 그냥 갔어. 다정은 가슴이 철렁했다. 그렇다면 경찰도 믿을 수 없다는 뜻이었다. 이틀 후 다정은 도서관에서 옛날 신문을 뒤지기 시작했다. 2007년 5월과 6월 신문들. 그녀는 이준서 사건에 대한 기사를 찾았다. 첫 번째 기사, 효창공원에서 6세 남아 익사, 유족 슬픔에 잠겨. 두 번째 기사, 이창호 의원 아들 사망, 아이들 안전관리 강화해야. 세 번째 기사, 익사 사고, 사고로 결론, 경찰 수사 종결. 모든 기사가 짧았다. 자세한 내용이 없었다. 마치 누군가 언론을 통제한 것처럼. 하지만 한 작은 지역 신문에서 다정은 이상한 기사를 발견했다. 효창공원 익사 사건 의문점 남아. 목격자 여러 명, 두 아이가 싸우는 걸 봤다고 증언했으나 공식 기록에는 없어. 다정은 그 신문사를 찾아갔다. 오래된 건물이었고 기자는 이미 은퇴한 상태였다. 하지만 그의 연락처를 겁게 얻을 수 있었다. 전화를 걸었다. 나이 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여보세요? 저 2007년 효창공원 사건 기사 쓰신 분이세요? 누구시죠? 저는 그날 현장에 있던 사람 동생이에요. 윤다정이라고 합니다. 긴 침묵이 흘렀다. 만나죠. 할 말이 있어요. 그들은 다음 날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다. 은퇴기자 박철수는 70대 노인이었다. 그는 다정을 보자마자 한숨을 쉬었다. 15년을 기다렸어요. 누군가 이 사건을 다시 꺼낼 사람을. 뭘 아세요? 박철수는 가방에서 오래된 녹음기를 꺼냈다. 이거 들어보세요. 녹음이 재생됐다. 여자의 목소리였다. 저는 분명히 봤어요. 두 아이가 싸우는 걸. 한 아이는 목에 파란 리본을 하고 있었고 다른 아이는 새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 리본 하고 있던 아이가 먼저 밀린 것 같았어요. 아니, 잡아당겨진 거? 정확하지는 않지만. 녹음이 끝났다. 박철수가 말했다. 이 여자분은 당시 공원에서 노점을 하던 분이에요. 사건을 가장 가까이서 봤죠. 근데 경찰 조서에는 이 증언이 없어요. 왜요? 압력이 있었죠. 위에서. 이창호 의원 쪽에서 이 사건을 조용히 묻으라고. 그럼 그 여자분은 지금 어디 계세요? 박철수는 고개를 저었다. 3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교통사고로. 다정은 소름이 돋았다. 설마? 모르죠. 사고였을 수도 있고 아니었을 수도 있고. 다른 목격자는요? 다들 입을 다물었어요. 무서웠던 거죠. 다정은 주먹을 쥐었다. 권력은 진실을 묻었다. 15년 동안. 그날 밤 효창공원 벽에 새로운 글씨가 나타났다. 그 아이 이름은 이준서였구나. 그 아래 미안해 준서야. 네가 먼저 잡아당겼어도 내가 조심했어야 했어. 그리고 마지막 줄, 이제 진실을 말할게. 무슨 일이 있어도. 일주일 후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먼저 언론의 기사가 떴다. 작은 인터넷 신문이었지만 제목은 충격적이었다. 15년 전 실종 아동 생존 확인, 법무부 장관 아들 익사 사건과 연루. 기사는 빠르게 퍼졌다. SNS에서 공유되고 댓글이 달리고 사람들이 추측하기 시작했다. 다정은 휴대폰을 보며 손이 떨렸다. 누가 이 기사를 쓴 거지? 경찰? 아니면 다른 누군가? 그날 저녁 다정의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받지 않았다. 다시 울렸다. 또 받지 않았다. 문자가 왔다. 윤다정 씨. 만나고 싶습니다. 제 이름은 강민준 이창호 장관의 비서입니다. 다정은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또 문자가 왔다. 협조해 주시면 보상하겠습니다. 동생분의 안전도 보장하겠습니다. 내일 오후 2시 명동 그랜드 호텔 커피숍에서 뵙겠습니다. 다정은 목사에게 문자를 보여줬다. 목사는 얼굴이 굳어졌다. 가면 안 돼요. 위험해요. 하지만 뭘 원하는지는 들어봐야죠. 다정 씨 혼자 안 가요. 경찰한테도 얘기할게요. 다음 날 다정은 여자 형사와 함께 호텔에 갔다. 형사는 평복을 입고 다른 테이블에 앉았다. 다정은 지정된 자리에 앉아 기다렸다. 정확히 2시 한 남자가 들어왔다. 30대 후반쯤 되어 보였다. 깔끔한 정장에 각진 안경. 그는 다정을 보자마자 미소를 지었다. 차갑고 계산된 미소였다. 윤다정 씨죠?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는 명함을 내밀었다. 강민준입니다. 이창호 장관 비서실장. 다정은 명함을 받지 않았다. 무슨 일로 저를 찾으셨죠? 강민준은 미소를 거두고 커피를 주문했다. 웨이터가 떠나자 그는 본론으로 들어갔다. 최근 언론에 나온 기사 보셨죠? 네.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습니다. 장관님께서 매우 당황해하고 계세요. 사실과 다르다고요? 다정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네. 15년 전 일은 명백한 사고였습니다. 경찰 조사도 끝났고 법적으로도 종결된 사건이에요. 제 동생이 그 현장에 있었어요. 목격자예요. 동생분이 강민준은 잠시 멈췄다. 청각장애가 있으시다고 들었습니다. 게다가 당시 5살. 기억이 정확할까요? 다정은 주먹을 쥐었다. 제 동생은 거짓말하지 않아요. 거짓말이 아니라 혼란이죠. 이 트라우마로 인한. 강민준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다. 장관님께서 제안이 있으십니다. 무슨 제안이요? 2억 원 동생분의 치료비와 재활비로 사용하세요. 대신 언론에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마세요. 조용히 지내시면 됩니다. 다정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지금 저한테 입막음 하자는 거예요? 입막음이라니요. 보상입니다. 동생분이 15년 동안 고생하셨잖아요. 그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 싶은 겁니다. 고통을 덜어주고 싶으면 진실을 밝히세요. 왜 제 동생이 10년 동안 감금당했는지, 누가 그랬는지. 강민준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건 증거가 없습니다. 동생분의 기억만으로는 DNA 검사 결과 있어요. 제 동생 맞아요. 그리고 그날 그 현장에 있었어요. 그래서 뭘 원하시는 겁니까? 강민준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제 수사 장관님을 끌어내리고 싶으신 겁니까? 진실을 원해요. 그것뿐이에요. 강민준은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몸을 앞으로 숙였다. 목소리가 위협적으로 바뀌었다. 윤다정 씨, 현명하게 생각하세요. 동생분 안전을 위해서라도. 장관님은 힘이 있는 분입니다. 원하시는 게 뭔지 아시죠? 다정은 온몸이 얼어붙었다. 협박이었다. 노골적인. 지금 저 협박하는 거예요? 협박이 아니라 충고입니다. 이 싸움은 이길 수 없어요. 15년 전 일을 다시 파헤치면 다치는 건 장관님이 아니라 당신들입니다. 다정은 일어났다. 죄송하지만 전 돈에 관심 없어요. 제 동생은 팔리지 않아요. 다정 씨, 강민준도 일어났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내일까지 연락 주세요. 그는 명함을 테이블에 놓고 떠났다. 다정은 자리에 주저앉았다. 손이 떨렸다. 여자 형사가 다가왔다. 괜찮아요? 저 사람 저 협박했어요. 녹음했어요. 다정은 고개를 저었다. 형사가 한숨을 쉬었다. 증거가 없으면 힘들어요. 저 사람들은 전문가예요. 흔적을 안 남겨요. 그날 밤 다정은 준호에게 모든 걸 말했다. 준호는 종이에 적었다. 내 때문이야. 미안해. 내가 그냥 입 다물고 있을게. 아니야. 다정이 소리쳤다. 네 잘못이 아니야. 잘못한 건 저 사람들이야. 하지만 누나 위험해져. 엄마도 위험해져. 나 하나 때문에. 한우라. 다정은 준호의 손을 잡았다. 15년 동안 널 찾았어. 매일 밤 그 공원에서 기다렸어. 이제 널 찾았는데 다시 숨으라고? 안 돼. 절대 안 돼. 준호는 눈물을 흘렸다. 다정도 울었다. 이틀 후 뉴스가 터졌다. 법무부 장관 아들 익사 사건, 재수사 가능성. 하지만 그 다음 날 반전이 일어났다.
15년 전 실종 아동 누나, 동생이 사고 일으켰다. 자백. 다정은 TV 화면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자기 얼굴이 나오고 있었다. 인터뷰 영상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런 인터뷰를 한 적이 없었다. 영상 속 다정, 아니 누군가가 말하고 있었다. 제 동생이 실수로 그 아이를 밀었어요. 사고였어요. 동생이 너무 어려서 무서워 도망친 거예요. 이창호 장관님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다정은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기사가 쏟아지고 있었다. 실종 아동 누나 장관 무고 인정. 15년 전 사건, 결국 사고로 결론. 이창호 장관, 유족으로서 고통스러웠다. 입장 발표. 다정은 손이 떨렸다. 이건 조작이었다. 누군가 가짜 영상을 만들었다. 그녀의 얼굴을, 목소리를, 휴대폰이 울렸다. 강민준이었다. 영상 보셨죠? 이게 무슨 짓이에요? AI 기술입니다. 놀랍죠? 요즘은 이런 것도 가능해요.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즐거워 보였다. 이제 여론은 우리 편이에요. 당신이 뭘 말하든 사람들은 이 영상을 믿을 거예요. 당신들 이게 범죄예요. 증명해보세요. 할 수 있다면. 전화가 끊겼다. 다정은 바닥에 주저앉았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다. 준호가 다가와 그녀를 안았다. 오랫동안 말없이. 그날 밤 다정은 결정했다. 그녀는 경찰서로 갔다. 여자 형사를 만났다. 제가 자백하고 싶어요. 뭐라고요? 제가 그 아이를 밀었어요. 15년 전에. 제 동생 아니라 저요. 다정씨 무슨 소리예요? 동생을 지키고 싶어요. 이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다정의 목소리는 확고했다. 당시 저는 13살이었어요. 미성년자였죠. 처벌도 받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하면 동생은 안전할 거예요. 저 사람들이 더 이상 건드리지 않을 거예요. 형사는 고개를 저었다. 이건 미친 짓이에요.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에요. 다음 날 다정은 공식 성명을 발표했다. 15년 전 효창공원에서 이준서 군을 실수로 밀어 익사하게 한 것은 제 동생이 아니라 저입니다. 당시 저는 감정 조절이 안 돼서 사고를 일으켰고 동생에게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깊이 반성합니다. 뉴스는 다시 터졌다. 하지만 이번엔 다정이 희생양이 되었다. 그날 밤 효창공원 벽에 마지막 글씨가 나타났다. 누나가 날 구했어. 두 번째로 그 아래 이번엔 내가 누나를 구할 차례야. 석 달이 지났다. 다정은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다. 15년 전 일이었고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형사처벌은 면했다. 하지만 그녀가 받은 처벌은 법정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다. 사람들의 시선, 속삭임, 손가락질, 그것이 진짜 형벌이었다. 저 여자 동생한테 죄 뒤집어 씌운 거 맞지? 15년 동안 양심도 없이. 그래도 이제라도 자백했으니. 다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매일 아침 일어나 봉사활동을 하러 갔다. 그녀가 배정받은 곳은 청각장애인 학교였다. 아이러니했다. 엄마를, 동생을 피해 살았던 그녀가 이제 청각장애 아이들을 돌보고 있었다. 처음에는 서툴렀다. 수어를 다시 배워야 했다. 아이들과 눈을 마주치는 것도 어려웠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조금씩 변해갔다. 아이들의 웃음 속에서, 그들의 순수한 눈빛 속에서 그녀는 잃어버렸던 무언가를 되찾고 있었다. 한편 준호는 예배당에서 조용히 지냈다. 목사는 그에게 교회 청소 일을 맡겼고 준호는 묵묵히 그 일을 했다. 하지만 밤마다 그는 공책에 글을 썼다. 누나는 거짓말을 했다. 나를 지키려고. 15년 전에도 지금도 나는 겁쟁이다. 누나가 희생하는데 아무것도 못한다. 어떻게 하면 누나를 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진실을 말할 수 있을까? 어느 날 목사가 준호에게 물었다. 종이에 적어서 엄마 보고 싶지 않아? 준호는 오랫동안 그 질문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무서워. 나를 기억 못한대. 치매 있대. 그래도 내 엄마야. 가봐야지. 준호는 머뭇거렸다. 하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날 준호와 목사는 요양원을 찾았다. 인천의 작은 요양원이었다. 건물은 낡았지만 깨끗했다. 정원에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앉아 햇살을 쬐고 있었다. 간호사가 그들을 2층 한 방으로 안내했다.
김순애 어르신은 요즘 상태가 좋지 않으세요. 대부분 시간을 창밖만 보고 계세요. 문을 열자 작은 방이 나타났다. 침대 하나, 의자 하나, 창문 하나, 그리고 창가에 앉아있는 한 여자. 김순애, 57살, 하지만 이른처럼 보였다. 머리는 새하얗게 샜고 등은 심하게 굽어 있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표정 없는 얼굴로. 준호는 문 앞에서 얼어붙었다.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목사가 그의 등을 가볍게 밀었다. 준호는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갔다. 한 걸음, 두 걸음. 순애는 돌아보지 않았다. 여전히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다. 간호사가 순애의 어깨를 두드렸다. 순애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준호를 보았다. 아무 반응이 없었다. 준호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역시 날 기억 못하는구나. 하지만 그는 앞으로 나아갔다. 순애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수어로 말했다. 엄마, 나야, 하늘이. 순애는 준호를 바라보았다. 눈동자가 흔들렸다. 입술이 떨렸다. 준호는 계속 말했다. 손으로. 미안해. 오래 걸렸어. 나 살아있어. 돌아왔어. 순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천천히. 그녀는 떨리는 손을 들어 준호의 얼굴을 만졌다. 뺨, 이마, 머리카락. 마치 꿈인지 확인하는 것처럼. 그리고 그녀는 소리를 냈다. 처음에는 작았다. 거의 들리지 않는 신음 같은, 하지만 점점 커졌다. 울음이었다. 말을 할 수 없는 여자의 15년을 참았던 울음이었다. 준호는 엄마를 안았다. 순애는 아들의 등을 두드렸다. 세게. 마치 정말 거기 있는지 확인하려는 것처럼. 간호사가 옆에서 눈물을 닦았다. 목사도 울고 있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순애는 준호를 떨어뜨리고 그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일어났다. 어디론가 가려는 것 같았다. 어디 가시려고요? 간호사가 물었다. 순애는 입을 움직였다. 소리는 나지 않았지만 입 모양으로 알 수 있었다. 딸.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누나 보러 가자. 그들은 요양원을 나와 버스를 탔다. 순애는 준호의 손을 내내 잡고 있었다. 한 번도 놓지 않았다. 마치 또 놓칠까봐 두려운 것처럼. 1시간 후 그들은 청각장애인 학교에 도착했다. 운동장에서는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다. 한쪽에서 다정이 아이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준호는 엄마를 이끌고 다정에게 다가갔다. 다정은 그들을 보자 얼어붙었다. 엄마, 하누라. 순애는 다정을 바라보았다. 오랫동안. 그리고 천천히 다가갔다. 다정은 뒤로 물러섰다. 엄마, 미안해요. 나 때문에 하누리가. 순애는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 딸을 안았다. 다정은 얼어붙었다. 엄마의 품. 얼마만인가? 10년, 15년. 아니, 그보다 더 오래전부터 그녀는 엄마의 품에서 멀어져 있었다. 엄마. 다정의 목소리가 깨졌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순애는 딸의 등을 두드렸다. 그리고 수어로 말했다. 아니야. 내가 미안해. 너한테 너무 많은 것을 짊어지게 했어. 다정은 엄마의 손을 보고 울음을 터뜨렸다. 엄마가 수어를 하고 있었다. 그녀에게. 준호가 다가와 둘을 안았다. 세 사람은 그렇게 운동장 한가운데서 한참을 서 있었다. 아이들이 그들을 지나쳐 뛰어다녔지만 그들은 움직이지 않았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저 멀리서 목사가 그 모습을 지켜보며 기도했다. 감사합니다. 이 가족을 다시 만나게 해주셔서.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작은 식당에 앉아 있었다. 순애는 준호가 밥 먹는 모습을 계속 바라보았다. 미소를 지으며. 다정은 그 모습을 보고 또 울었다. 엄마가 웃고 있어. 언제 이후로 처음인지. 밥을 다 먹고 그들은 효창공원으로 갔다. 해가 지고 있었다.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였다. 그들은 음수대 앞에 섰다. 15년 전 모든 것이 시작된 그곳. 순애는 음수대에 손을 올렸다. 그리고 고개를 숙였다. 기도하는 것처럼. 준호와 다정은 엄마 옆에 섰다. 셋은 말없이 그곳에 서 있었다. 바람이 불었다. 벚꽃잎이 떨어졌다. 준호는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다. 파란 리본. 15년 동안 간직했던 그 리본. 그는 리본을 음수대 옆 나무에 묶었다. 바람에 펄럭였다. 방울이 딸랑 소리를 냈다. 다정은 그 소리를 듣고 눈물을 흘렸다. 순애도 울었다. 준호도 울었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달랐다. 슬픔만이 아니었다. 해방감도 안도감도 그리고 희망도 섞여 있었다. 그날 밤 효창공원 화장실 벽에 마지막 글씨가 나타났다. 어떤 소리는 말이 필요 없어. 그 옆에는 누군가 덧붙였다. 어떤 사랑은 침묵 속에서도 들려. 다음 날 아침 공원 관리인은 그 벽을 새로 칠했다. 하얀 페인트로 모든 글씨를 덮었다. 하지만 나무에 묶인 파란 리본은 그대로 두었다. 바람이 불 때마다 그 리본은 흔들렸다. 그리고 작은 방울이 소리를 냈다. 딸랑딸랑, 마치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여기 있어. 함께. 석 달 후 청각장애인 학교 입학식. 윤하늘은 새 학생으로 등록했다. 23살의 나이로 다시 공부를 시작했다. 그의 옆에는 자원봉사교사 윤다정이 서 있었다. 그리고 관객석에는 김순애가 앉아 있었다. 여전히 치매를 앓고 있었지만 오늘만큼은 또렷했다. 아들을 보며 웃고 있었다. 준호는 교단에 섰다. 선생님이 그에게 자기소개를 하라고 했다. 수어로 준호는 떨리는 손을 들어 말했다. 제 이름은 윤하늘입니다. 오랫동안 길을 잃었다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저처럼 길 잃은 아이들을 찾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아이들이 박수를 쳤다. 선생님들도 박수를 쳤다. 다정은 눈물을 닦았다. 순애는 웃었다. 준호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미소 지었다. 15년 만에. The End 때로는 가장 큰 사랑이 침묵 속에 숨어 있습니다. 다정은 15년 동안 자신을 용서하지 못했고 한우리는 15년 동안 자신이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가족의 사랑은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저 함께 있는 것만으로, 서로의 손을 잡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다정이었다면 동생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었을까요? 만약 당신이 한울이었다면 15년의 고통을 견디고도 가족에게 돌아갈 용기를 낼 수 있었을까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용서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임을 깨닫게 합니다. 모든 가족에게는 보이지 않는 상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를 함께 안고 갈 때 우리는 비로소 치유될 수 있습니다. 파란 리본이 바람에 흔들리듯 우리의 아픔도 언젠가는 아름다운 기억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움직였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감동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기 위해 공유해주세요.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